아마도 프로 선수들 중에선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이고 재미없으면서도 효율적인 선수가 아니었나 싶네요. 존 스타크턴의 자서전도 나왔고 그래서 읽어보고 그랬는데 인터뷰 같은 거를 찾아보거나 명예의 전당 Hall of Fame Enshrinement Speech 같은 걸 들어봐도 상당히 재밌는 사람 같은데 인터뷰가 별로 없거든요. 근데 최근에 뒤늦게 뭐 작년에 있었던 거 몇 개를 찾아봤는데 그것도 뭔가 대중적인 매체에서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곤자가 대학 출신이잖아요. 대학 후배 NBA는 왔는데 망한 선수 중 한 명인데 애덤 모리스라는 선수가 이제 라디오 DJ 같은 걸 뭐 팟캐스트라 해야 되나 그런 거에서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좀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변두리 라디오 그런 것도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재밌습니다. 존 스타튼 참 효율적이고 재밌는 선수였는데 19시즌을 뛰고 NBA에서 19시즌 내내 19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총 22경기를 결장할 정도로 미친 선수죠. 예, 거의 뭐 열몇 시즌 동안은 한 게임도 안 빠진 거죠. 게다가 82게임 시즌인데도 거기서 플레이오프까지 나오면 거의 뭐 100게임 뛰고 그랬을 텐데 그걸 다 쉬지 않고 뛰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. 어, 제일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간단하게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루키 시즌 때는 이제 주전이 따로 있었고 약간 백업으로 뛰는 개념이어가지고 많이 못 뛰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때도 20분 못 뛰면서 평균 7어시스트가 넘었어요. 미쳤죠. 그 주전이랑 거의 맞먹는 숫자거든요. 그러니까 나중에 칼 말론이 들어서 칼 말론 덕을 봐서 존 스타크턴이 역대 최다 어시스트 기록을 세웠다는 아, 논쟁은 여기 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칼 말론이 덕을 봤으면 덕을 봤지. 그리고 칼 말론 같은 포워드 같은 경우는 좀 잔재주를 좀 부리는 선수니까 공을 받으면 드리블을 몇 번 하고 그랬던데 오히려 이제 바로 받아서 쏘는 그런 선수라고는 달리 어시스트를 갉아먹었을 수도 있겠죠. 뭐 그건 그거고. 은퇴 후에 존 스타크턴이 재밌게 어, 자전거 타고 모교에 와서 이제 부르면은 와서 같이 뭐 NBA 드래프트 준비하는 선수들이랑 뛰어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뭐 은퇴 후에도 반바지 입고 짧은 반바지 입고 자전거를 타고 와서 오자마자 뭐 워밍업이나 뭐 스트레칭 같은 거 했잖는데 코트 위아래로 한 두 번 이렇게 조깅한 다음에 바로 뛰자고 몸 불렸다고 하는데 아주 그냥 다 그냥 씹어 먹는다고 하더군요. 그 현역 선수들을 가지고 놀았다가 뭐 블레이크 그리핀이나 뭐 그런 NBA 슈퍼스타가 된 그런 선수도 이제 곤자가 같은 데 와가지고 같이 몸 풀고 뭐 그런 걸 했다는데 완전 곧 있으면 프로에서 올스타 될 선수들을 그냥 아주 그냥 데리고 놀았다는 스틸 기계라고 하더군요. 역대 스틸도 1위잖아요. 뭐 재미없게 노는 선수가 그렇게 빠른 선수 같아 보이진 않는데 정말 올타임 스틸 이 사람이 왜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다들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뭐 스타크니 말하기로는 You have to know how to foul the right way. 그래야지 스틸이 된다고. 뭐 반칙과 그 반칙이 아닌 거에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스틸을 하는 거라고.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먼저 더티 플레이어라는 얘기가 있고 옛날에 너무 피지컬하지만 하고 그러진 않냐 그런데 어, 규정은 항상 바뀌고 트렌드는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NBA 왔을 때도 계속 바뀌고 거기에 적응했다고 뭐 이를테면 피지컬한 게 있으면은 자기도 똑같이 피지컬하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보다 2, 3cm 더 큰 뭐 매직 존슨 같은 선수들이 뭐 피지컬하게 하면은 자기도 거기서 그냥 받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뭐 더 기술 있고 빠른 선수들 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음, 항상 뭔가 스텝업하고 진화를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거죠. 음, adaptability 적응하는 게 가장 음, 큰 과제라고 하죠. 현대 농구에서도 룰이 바뀌고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뀌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. 무엇보다 이제 현대 농구에 대해서 뭐 이제 비평적인 시각이 많잖아요. 올드 스쿨 선수들은. 근데 존 스타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밸런스,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도 그 균형을 찾아가는 뭐 시점인 것 같다고. 너무 이제 득점 위주로 경기를 하고 100점을 넘기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전략 같은 게 거의 없는 느낌이랄까 센터 같은 포지션 직업이 아예 없어졌다고 약간 화려한 거 그래서 패싱 게임 같은 게 예전 같지가 않다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게임 같은 게 제한되고 그래서 이제 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한정돼 있잖아요. 뭐 아이소 하든가 스코링하고 그래서 그만큼
아이소 선수들이 나아지고 그 외의 선수들은 약간 도태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역할을 하거나 똑같이 아이소 선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고루고루 좀 밸런스 얘기했잖아요. 고루고루 다른 선수들이 인제 기량을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요즘엔 센터도 3점 쏘고 그래야 되는 그런 시기니까요. 그래서 140 득점이 나오고 그래서 좀 어이없고 그런 경기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인제 바뀐다는 거죠. 예전에는 3점 많이 쏘면 혼나고 그랬고 요즘처럼 로고샷 같은 거 하면 그게 들어갔어도 바로 인제 벤치로 불려가는 거였는데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고득점 플레이나 아니면 득점을 이렇게 키워주기 위해서 오펜스 선수들을 조금 더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룰 체인지 같은 거는 늘 있었다고. 스타크턴도 자기 첫 번째 시즌에는 다 100점 넘게 스코링하고 엄청 이제 속공 뛰고 그런 분위기였다가 나중에 또 한 몇 년 지나 가지고 자기가 현역 뛸 때는 결승 NBA 파이널스 같은 데서 80 득점밖에 안 나오고 그럴 정도로 짠물 수비 농구도 했었고 그렇다고.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아쉬워하는 게 요즘에 얼마나 기술이 있거나 슈팅이 좋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선수라도 진정한 선수라면은 어느 정도 컨택트 이 저항력, 부딪히는 거 그런 거에 대비하고 그런 거에 부딪히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absorb 컨택트를 흡수하면서 피지컬리티 같은 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자기도 그 피지컬하게 같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. 이소룡이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어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, 이소룡이. 어 자기 그 가능성 그 최대 포텐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최악의 상대, 예 나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상대랑 싸워야지만 그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랑 싸워야지만 정말 죽음 문턱이 갈 정도까지 나를 푸시할 상대를 만나야지만 내가 내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브루스리가 이소룡이 했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농구에서도 그렇다는 거죠. Because I can't learn how to use his best shot, his best energy against him. 그 사람이 가진 최고의 스킬, 최적의 스킬, 나한테 불리하다도 그 사람이 유리한 고지에 서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걸 내가 겪어야지. 또 거기서 배우고 거기에 적응해서 나 또한 또 나에게 유리한 고지를 찾아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요즘에 좀 걱정이 된다는 게 어 상대편이 할 수 있는 걸 제한하는 그런 룰 같은 게 많잖아요.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악의 공격 그런 거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서로 배우고 서로 푸시해서 발전하고 경기 전체적으로 인제 진화할 그럴 그 공간이 좁아진다는 거죠. 그게 좀 아쉽다는 거고. 너무 이제 선수들을 최대한 그 스타 선수들이나 아니면 스킬이 좋은 선수들을 보호하고 조금 더 눈에 띄게 조금 더 화려하게 빛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그 사람의 실력을 뽐내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이렇게 차단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인제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이 실력 있는 선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힘으로 그 선수들을 인제 제한한다는 거죠. 어 그 지금까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. 그 트렌드가 바뀌면서 어 아까 처음에 시즌 나왔을 때 첫 번째 시즌에서 100 득점, 150 득점 하다가 나중에는 짠물 수비 80 득점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는 건데 지금은 약간 스몰 볼 슈터 게임으로 가서 안 바뀌는 상황인데 애널리틱스라고 있잖아요. 인제 숫자 게임이라고 하죠. 사이버매트릭스라고 할 수도 있고 어 그거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 숫자랑 팩트 예 데이터 같은 거에만 너무 의존할 수 없다고 지금은 아예 도박 같은 걸 안 하고 뭔가 모험 같은 걸 안 하고 쿠키 커터 판박이라는 거죠. 계속 스몰 볼에서 슈팅 3점 아니면은 속공 그러면은 예 쪼금 더 빠르게 확실하게 하든가 1 점을 더 넣든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인제 점점 인제 슈터들이나 빠른 선수들 이런 선수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고 그러는데 근데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이 트렌드의 그 역발상을 좀 내고 그리고 인제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휴스턴이 골든 스테이트한테 한 것처럼 양궁 농구 한다고 우리도 양궁 농구로 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면은
계속 서로 양궁 농구만 하고 거기서 인제 정체된 상태라는 거죠. 뭐 애널리틱스 같은 거 뭐 좋다 그렇지만 이제 애널리틱스 같은 거에서도 이제 효율성을 집중하는 거잖아요. 3 점을 쏘면은 1 점이 더 나온다. 속공을 하면은 빠르고 신속하게 안전하게 넣을 수 있다. 근데 여기서 애널리틱스가 이 이런 부분, 이런 공격, 이런 전략의 단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말이죠. 이를테면은 뭐 그 이득 말고도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. 뭐 이를테면 3 점을 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롱샷, 롱샷이잖아요. 장거리 포를 쏘면은 장거리 미스가 되면은 거기서 장거리 미스가 튀어나와서 속공이 갈 수 있고, 속공으로 가서 확실하게 따라잡다 보면은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뒤떨어지게 되면 리바운드를 해서 뭐 속공 아웃렛을 하든지 아니면 멀리 튀겨서 우리 팀이 공격을 하다가 인제 치우쳐 있는데 따라간다면은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반대편에서 속공이 나오고 우리가 뭐 반칙하다가 한 점을 더 잃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다른 그 팩터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움직이는 건 되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. 그리고 그 파울에 대한 압박 있잖아요. 파울에 대한 압박에 대한 그 너무 가벼운 생각이 있다는 거죠. 뭐 이를테면은 3 점을 파울하라는 거는 뭐 한정돼 있잖아요. 같이 뛰다가 페이크 쏘아 가지고 파울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안에서 몸으로 비비거나 뭐 다른 식으로 움직이다가 부딪히거나 엮이거나 꺾이게 되면은 인제 파울 프레셔가 있는 거잖아요. 뭐 포스트업 하는 선수에 대한 파울 프레셔가 3점 3점 쏘는 3점 슈터를 파울하는 프레셔보다는 조금 더 낮을 수 있다는 거죠. 어 그 애널리틱스랑 이런 거에 한정돼 있어서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뭐 이를테면 스테픈 커리가 인제 뛰어난 슈터로 인제 패러다임을 바꾼 것처럼 이 다음에 또 다르게 또 게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선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선수가 공을 못 잡고 3점 슈터에게만 맞춰 주고 그런다 보면은 오히려 앞으로 미래의 또 농구의 진화 가능성, 다른 식으로 탤런트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선수들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없다는 거죠. 왜냐하면 그 선수들에게 맞춰서 그런 선수가 있다면은 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선수가 있다면은 현대 트렌드나 애널리틱스에서 떠나서 이 선수를 위해서 팀을 다시 꾸릴 수 있는 거죠. 스테픈 커리한테 팀을 꾸려 가지고 언더사이즈 슈터로는 챔피언 못 먹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챔피언을 먹었거나 마이클 조던 같이 개인기가 좋은 선수들한테 이렇게 해서 뭐 수비 위주 팀으로 만들어서 했던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두 가지 토끼를 놓친다는 거죠. 정말 좋은 팀의 센터피스, 프랜차이즈 선수가 있어 가지고 이 선수가 성장하고 팀도 같이 클 수 있고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이제 우리가 트렌드를 앞서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. 다른 양궁 농구를 따라한다기보다 우리가 다른 농구를 만들어서 다른 팀들이 그걸 모방하고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. 어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. 애널리틱스랑 그런 데이터 외에 이제 포텐셜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뭐 팀 구성이나 새로운 스타일 같은 거를 좀 연구해야 될 텐데 그걸 못 한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. 어 대학 인제 대학교에서는 곤자가 대학을 정말 가기 싫었대요. 왜냐하면 집 바로 앞에 살았고요. 그리고 캠퍼스 라이프 같은 게 없어요. 그 기숙사 생활 같은 것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거기 체육관이 좋으니까 형들 따라 가지고 자기가 제일 조그맣을 때부터 인제 쇠사슬 같은 걸로 이렇게 체인 같은 걸로 문 걸어 두면 그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창문 열어 주고 형들 들어오게 하고 자기는 농구 안 껴 주고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었어 가지고 곤자가는 정말 가기 싫었다는데 근데 인제 나중에 인제 리크루팅 트립이라고 하잖아요. 스카우트들 만나러 인제 버스 타고 이 동네 저 동네 거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피곤하니까 집에 오니까 그냥 집 앞에 있는 학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다시 집 앞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됐었대요. 아 농구 인생 같은 경우에는 인제 형이랑 엄청 거칠게 그 주차장 앞에 골대에 세워 놓고서는 뭐 벽에 맨날 피 묻고 막 그럴 정도로 치열하게 웬만하면 파울 없는 거의 레슬링 같은 농구를 하면서 자랐다고 하고 근데 그거를 즐겼고 뭐 식구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대요. 터프하게 노는 스타일이어 가지고. 그리고 늘 어디 뭐 대학교나 고등학교 가 가지고는 어렸을 때 끼어서 놀면은 더 큰 선수들이랑 놀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남다른 뭐 감 같은 게 좀 슬슬 잡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도 없으면 가서 혼자서 슛 쏘고 놀고 그거에 대한 뭐 실증이나 뭐 따분함이나 뭐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프로로 가는 게 이제 대학교 졸업
마지막 날까지 거의 자기가 프로 선수가 될지 모르고 그냥 경영학과 수업 들으면서 다음 인제 인생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팀에서도 자기가 최고의 선수가 아니었고 뭐 주전도 거의 할랑말랑했었는데 근데 이제 4 학년 때쯤 6 명이 다쳤대요. 뭐 마이 막 거의 다 다쳐 가지고 팀이 6 명인가 밖에 남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뛰게 됐는데 다행히도 인제 뭐 스카우터들이 오면은 인제 뭐 좀 어느 정도 인제 눈에 띄는 그런 활약을 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 가벼운 마음으로 농구를 했으니까. 근데 뭐 인제 캠프 같은 거 하잖아요. 뭐 ABC 캠프, 맥도날드 ABC인가? 뭐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이런 농구 캠프에 모여 가지고 거기서 쇼케이스를 하는 거죠. 예전에는 이제 SNS 같은 게 없고 뭐 특별히 뭐 방송하는 게 없잖아요. NBA 경기 같은 것도 테이프 딜레이라고 생방송 녹화했다가 나중에 좀 시청률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시간대에 예. 사전 녹화했던 거 틀어 주고 그런 정도였으니까 고등학교, 대학교 선수들한테는 관심이 갈 리가 없죠. 그래서 인제 리크루터들이 모이는 캠프 같은 데를 가야지 관심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인제 스타크턴 같은 경우는 초대받은 게 없었대요. 뭐 4 학년 돼 가지고 겨우 좀 인제 뛰고 그랬었으니까. 근데 이제 NCAA 파이널 4 있잖아요. 그 준결승전에서 시청률이 인제 절정일 때 대학 선수들의 그 올스타 게임을 했대요. 그 파이널 4 준결승 때쯤 돼 가지고. 근데 인제 선수들 중에서 그 초대받은 선수 중에 한 명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대 선수들이. 괜히 인제 어느 정도 인제 자기가 인제 리크루터들이랑 만났고 뭐 얘기가 다 돼 있고 인제 계약하고 가면 되는데 쓸데없이 그런 데 나가서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 가지고 자기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또 뛰기 싫어하는 선수들이 가끔 나오곤 하는데 그때 인제 마침 가드 포지션 하나가 비었는데 그때 존 스타크는 보러 갔대요 그냥. 파이널 4 그냥 경기 보러 갔다가 자기 버스비 내고 보러 갔다가 혹시나 뭐 몰라서 간다고 했는데 우연히 진짜 그때 자리가 비어 가지고 그때 올스타 게임에서 뛰었던 거죠. 예 대학 올스타 팀에서. 근데 바비 나잇이라고 아주 엑스랄 같은 감독이 있거든요. 근데 그때 해설자로 그때 있었나 봐요. 인디아나 감독이었는데 의자 던지기로 유명한 감독이. 그 감독이 뭔가 특별한 걸 좀 봤나 봐요. 되게 엄격한 감독인데 좀 눈썰미가 좀 남다르거든요. 그래서 올림픽 트라이얼 올림픽 선수 트라이얼로 한번 오라고 초대를 받았대요. 어 그래서 이제 올림픽 트라이얼을 갔더니 거기서 인제 또 의외로 좀 잘해 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죠. 너 NBA에서 드래프트 될지도 모른다는 뭐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좀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그랬는데 근데 인제 올림픽 팀에서는 예 뽑히지 않았죠. 근데 그때 안 뽑힌 선수들이 많았어요. 올림픽 때 그때 아 84 년도였나? 84 년도? 80 년대 그 마이클 조던이나 뭐 데이비 로빈스 이런 선수들이 쟁쟁했었고 찰스 바클리 뭐 이런 선수들은 존 스타크튼 포함해 가지고 그냥 집에 갔대요. 많은 올스타 선수들이. 예비 올스타 선수들이. 아 그리고 어 예. 노 워치 리스트에 있었던 학교에 노 워치 리스트에 있는 선수였는데 운 좋게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떤 그 주변에 인제 가까운 뭐 코치나 그런 사람들은 뭐 NBA 드래프트 같은 거 얘기하다 하다 보면은 "네가 이 노 워치 리스트에 있는 학교에는 나한테 NBA 드래프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가 NBA에 뽑힐 가능성이 없다는 거니까 단념하라."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인제 16위 퍼스트 라운드 드래프트인 거죠. 유타에서 뽑았는데 자기는 너무 기뻐서 솔직히 뭐 돈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공짜로도 뛸 마음이 돼 있었고 원래 검소한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NBA 미니멈 샐러리가 75,000 달러 예 1 년에. 정말 큰 금액은 아니죠.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경영 전공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를 첫 라운드에서 16 위까지 이렇게 높이 이렇게 보고 뽑아 줬으면은 좀 더 줘야지. 이러면 좀 더 어차피 돈 벌 거면 조금 더 벌어 보자." 이런 얘기하고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좀 뭐 이렇게 좀 밀당하고 있었는데 프랭크 레이던이라고 인제 그쪽 관계자가 인제 이렇게 뭐 해설을 하면서 그랬대요. 그 선수 대체할 선수 아마 인제 루키 캠프에서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뭐 잊으라." 뭐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해 가지고 좀 불안해 가지고 인제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화 왔을 때 그러면은 돈이 모자르면은 75,000 말고 8만 어때? 근데 그때 바로 오케이 해 가지고 $5,000 더 받고 예 관계 성공이라고 하는데
이제 에이전트가 있잖아요. 우리나라 요즘에는 이제 NBA에서 뭐 리치 폴 같은 슈퍼 에이전트들이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좀 횡포를 부리고 선수들 트레이드 된데 좀 안 좋은 것도 많이 보이고 그러죠. 뭐 르브론 제임스의 예, 그 팀, 르브론 갱이, 제임스 갱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파워 에이전트가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어 임파워먼트라고 선수들에게 이제 힘을 더 실어주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저 카오스, 혼돈과 카오스를 가져오는 밀당 프로 밀당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, 당시 유타 재즈 오너 레리 밀러라는 사장님 그분이랑 꽤 좋은 관계가 이, 유지됐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신인 때부터. 그래서 뭐 자기는 뭐 신인 때 그냥 거의 뭐 자기가 직접 가서 얘기하고 이제 딜 같은 거 네고시에이션 다 하고 뭐 특별히 긴 말 할 필요 없이 쉽게 쉽게 갔었는데 이제 점점 더 이제 자기도 이제 올스타가 되고 이제 노년 같은 거 생각해 봐야 될 때잖아요. 뭐 5, 6년 뛰었으면 이제 NBA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깊은 네고시에이션 같은 걸 하려고 당시에 데이비드 포크라고 나름 슈퍼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한번 뭐 어떻게 얘기가 돼 가지고 한번 내고 한번 해 주겠냐고 했는데 마이클 조던 에이전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. 아주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인 거죠. 근데 그 데이비드 포크하고 인제 도와달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신문에 다음 날에 막 이런 기사가 뜨네요. "스타크튼 여기 말고 어디라도 가고 싶다."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떠 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죠. 이건 인제 데이비드 포크 에이전트로서 인제 슈퍼 밀당을 한 거긴 한데 근데 스타크튼은 인제 좀 사람들이 이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. 근데 나는 절대로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인제 아무래도 실력은 인정하고 하겠고 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 알겠는데 나는 좀 이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따로 그냥 내가 직접 얘기해 가지고 인제 데이비드 포크라고는 이제 뭐 계약 같은 건 안 하고 레리 밀러 인제 그 사장님이랑 직접 가서 얘기를 했대요. 근데 레리 밀러가 인제 보자마자 "What do you think you're worth?" "네 가치가 얼마인지 종이에 한번 쓰라."고. "나도 쓰겠다."고 해서 서로 이렇게 종이에 써서 딱 보여줬는데 딱 떨어졌대요. 맞아떨어졌대요 그 금액이. 그래서 참 잘 됐었고 밀러나 서로 인제 되게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됐었고 어 은퇴할 때까지 계속 뭐 그런 식이었대요. 뭐 인제 뭐 재계약할 때 되면은 인제 뭐 어떻게 할까?" 뭐 이러면 레리가 이러면은 인제 가 가지고는 스타크ton이 "아 뭐 주고 싶은 대로 주세요."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늘 스타크ton이 기대한 것 혹은 그 이상으로 잘 맞춰 줬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인제 자기 인제 아들들이나 다른 선수들한테는 절대 이런 식으로 내고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아름다운 경우죠.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좋은 관계로 인제 서로 리스펙트하면서 유지될 수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대 트레이드 루머나 그게 이슈화되고 뭐 선수 뭐랄까 그 가치도 떨어지고 로열티 가치도 떨어지고 팀도 인제 좀 엉망이 되고 그런 경우가 좀 없겠죠. 어 참 좋은 예인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좀 있으면은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. 어 솔트 팰러스라고 홈코트가 있었는데 유타 재즈가 나중에 델타 센터로 옮겼잖아요. 근데 이제 옮길 때 이제 델타 센터가 인제 다 준비되고 경기를 할 때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바닥이 그 하드우드 바닥이 뭔가 좀 뒤틀어졌다고 이걸 어떻게 새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경기를 해야 되니까는 그 이전에 솔트 팰러스에서 있는 하드우드 그 플로어를 다 가져와 가지고 다시 깔았대요. 그래서 그렇게 뛰고 있는데 인제 새로운 플로어보드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플로어보드 가지고는 트럭에 사고가 나 가지고 또 못 와 가지고 며칠 동안 또 계속 그걸 깔고 있었는데 그때 인제 솔트 팰러스에 있는 장비 같은 거 다 갖다 버릴 거잖아요. 근데 존 스타크ton이 뭐 거기에 왠지 뭐 정이 들었는지 "이거 버릴 거면은 내가 사겠다."고 그래 가지고 얘기를 했대요. 그 풀코트 하드우드랑 이렇게 골대랑 다 모든 장비 있잖아요. 스테디움 빼고 모든 그 인테리어 같은 거. 그래서 솔트 팰러스를 그대로 보관하겠다고 그 사장이 레리 사장이 알겠다고 그럼 우리가 보관해 줄게." 하다가 나중에는 뭐 "가격은 어떻게 할래?" 그랬더니 아이고 사장님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인제 은퇴할 때쯤 공짜로 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어 웨어하우스 있잖아요. 큰 웨어하우스를 하나 사 가지고 인제 부동산이었죠. 그걸 사 가지고 나중에 이제 투자해서 팔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뭐 그렇게 뭐 가치가 안 올랐었고 그리고 어떤 친구가 거기 야구 배팅 있잖아요. 배팅 케이지 같은 거 만들면 인제 괜찮다고 수요가 있고 그래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그때 마침 그 공간 쪼금 더 있냐고
그래서 중간 좀 더 있으면 그 유타 홈코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스토리지에 있는데 그거 거기다가 세팅하자고. 천장 좀 공사하고 그래서 천장을 좀 높이고 그 원조 80년대 유타 홈코트가 거기 재현돼 버린 거죠.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 사장 뭐랄까요 그 레리 밀러 사장하고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한 서로 이제 의좋은 형제 같은 모습이 있었고요. 제리 슬론이라고 감독 이제 돌아가신 분 고 제리 슬론이죠. 재밌게도 시카고 불스한테 이제 유타 재즈가 이제 박살이 났었는데 뭐 6차전까지 가긴 했지만 제리 슬론은 시카고 불스의 레전드였어요. 시카고 불스에서 가드였고 되게 터프한 가드여 가지고 음 존 스타크턴이 이제 포인트 가드 그러니까 이제 둘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. 성격이 장난 아니에요, 둘 다. 완전 고집불통이고 불같고 그런데 서로 인제 뭐 실수했을 때는 인정하고 감독이든 선수든 다 동등하게 실수하고 뭐 아 잊고 이제 새로 클린 슬레이트 새로 시작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인제 어느 정도 서로 리스펙하는 파운데이션이 있어야지 정말 극적인 그 높낮은 그 희노애락을 같이 견디고 즐길 수 있는데 서로 이해하고 뭔가 이제 공감도가 형성되면은 예 잘 지낼 수 있다는 싸우기도 엄청 싸웠다고 해요. 근데 제리 소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은 칼 말론 있잖아요. 완전 프로레슬러 같은 몸인데 "한번 나와서 한번 뜨자고 인제 너 죽여버리겠다."고 진짜 근데 거기서 칼 말론이 쫄았대요. 진짜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포스가 느껴져 가지고 그 정도로 터프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장점이 이 제리 슬로원이 정말 장점이 그렇게 터프한 만큼 자기 팀에 대해서 인제 애정이 남다른 거죠. 이를테면은 뭐 어떤 상황이라서라도 그 선수들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나서 이를테면 뭐 시비가 붙거나 그래도 선수보다 이 감독이 제일 먼저 나가 가지고 한판 뜰 그럴 기세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인제 제리 슬론이 선수들을 인제 대변하고 선수가 대신에 앞장설 거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리스펙을 받았고 서로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었던 거죠, 둘이. 가장 중요한 거는 존 스톡턴이 말하길 제리 슬로우는 "He let us be basketball players." 그러니까 우리가 농구 선수가 농구 선수답게 지낼 수 있게 했다고. 뭐 인제 시대가 바뀌면서 농구 선수가 아니라 연예인이기도 하고 뭔가 이제 뭐 홍보도 해야 되고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뭐 인터뷰 인제 불필요한 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런 하기 싫은 거 다 하지 말라고 "우린 그냥 농구만 하면 된다." 이런 식으로 인제 밀어붙였다고 해요. 아 그래서 인제 실수 같은 걸 하는 것도 그걸 가지고 눈치를 주지 않대요. 실수를 하면은 그걸 웃어 넘기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안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인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다 하더라고요. 아마 그 파이널스에서 뭐 거의 어마어마한 막 거의 더블 스코어로 재즈가 한번 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주 뭐 화내고 그런다기보다 되게 어이없어 하면서 뭐 이거 대단하네." 막 이런 식으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아 결과를 잘 받아들이는 팩트를 잘 받아들이고 그때 좌절한 게 아니라 그다음 스텝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런 멋진 감독이었고 음 정말 감독을 잘 만나고 잘 맞아야지 안 그러면은 신인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감독 눈치만 보고 스트레스 받다가 발전이 없는 서로 발전이 없는 관계일 거라고. 감독이 원하는 게 뭐지? 저 선수가 원하는 게 뭘까? 이런 눈치를 본다면은 그러면은 평생 커리어가 진짜 망가질 수 있다는 그런 대단한 중요성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. 매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누가 제일 힘들었냐 이런 게 뭐 분명히 뭐 마이클 조던이다 뭐 매직 존슨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스타크ton 같은 경우는 같은 컨퍼런스에서 자주 만나는 케빈 존슨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정말 뭐 피켄롤을 40 가지를 40 번씩 하는 이런 꾀돌이라고 했고 그리고 점프력이 자기가 보기엔 진짜 미친 점프력을 가지고 있고 따라잡기 힘들었고 뭐 슛이면 슛 뭐 수비면 수비 못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되게 힘든 상대였다고 했고요. 아이지아 토마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. 게리 페이턴도 되게 힘든 상대인데 좋은 거는 자기랑 할 때 되게 조용했대요. 자기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들은 건데 아무리 트래시 톡을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는 그냥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.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. 뭐 싸우는 거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뭐 근데 자기는 뭐 누구랑 뭐 진짜 감정 갖고 뭐 싸우고 뭐 그러는 건 없었고 근데 경기 중에서 인제 서로 인제 기싸움이니까 지면 안 되니까 뭐 얼굴 들이밀고 뭐 싸우고 밀고 그런 건 있어도 의도적으로 누굴 때리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다고. 그리고 뭐 얼마나 뭐 샤우팅 매치를 하든 얼굴에 서로 인제 들이박든 말든
바로 뭐 나중에 웃으면서 따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선수들이랑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네요. 어 물론 뭐 아니라고 하는 선수도 있겠지만 스티브 커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. 근데 뭐 약간 좀 블러핑이 필요하다는 거죠. 뭐 기선제압이라면 기선제압일지 모르지만 서로 인제 뭐 길이 꺾이면 안 되고 기싸움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. 근데 서로 그러는 거 아니까 그렇게 뭐 약간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가지고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 드림팀 얘기를 했는데 84 년도에 인제 국가대표 못 갔으니까 92 년도에 NBA 드림팀 갈 때는 정말 꿈만 같은 기회였고 로드 톤이라고 인제 NBA 관계자가 전화를 걸면은 주로 인제 테크니컬 파울이나 벌금 같은 거에 대해서 전화를 해 가지고 엄마랑 그때 밥 먹고 있었는데 되게 뜨끔했는데 다행히 인제 뭐 국가대표 드림팀에 선택받았다고 했는데 근데 약간 좀 뻥인 줄 알았다고 잘 못 믿었고 어쨌든 감독이랑 팀 구단주랑 얘기를 해야 됐대요. 왜냐하면 인제 어 그 계약서상 되게 까다롭대요. 뭘 하면 안 되고 뭐 오프 시즌 때 이걸 하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이 여름 내내 오프 시즌 내내 인제 바르셀로나에 가서 인제 경기를 치르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 얘기가 다 끝날 때까지 자기는 인제 국가대표 갈지 말지 몰랐다가 자기 빼고 다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캠프 인제 처음 인제 NBA 드림팀에 가 가지고는 연습을 할 때는 어땠냐고 했더니 아 정말 basketball heaven이었대요. 어 왜냐면은 12 선수 모두가 진짜 아무 전략도 필요 없고 그리고 서로 항상 앞서 있대요. 뭘 해야 될지, 어디서 공을 받아야 될지, 어디서 공을 줄지, 어디 움직일지. 그리고 모두가 그 상황에 맞게 자기 역할을 바로바로 딱딱 틀에 맞출 그런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선수들이 12 명이었기 때문에 너무 쉬웠고 신기했다고. 뭐 수비든 수비면 수비, 공격이면 공격, 상대방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유기적으로 너무 잘 움직여 가지고 어 그리고 인제 뭐 그 당시에는 뭐 SNS나 그런 게 없고 인제 뭐 팀 뭐 스케줄 외에 따로 만나서 뭐 친구 뭐 버디 이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올스타 게임 때나 인제 좀 친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올스타 게임 때도 인제 동부 서부 또 나눠져 있으니까 또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뭉쳐 가지고 뭐 같이 골프하고 뭐 식구들끼리 밥 먹고 그러는 건 처음이어 가지고 얘기만 하는 거로만으로도 이 사람들의 그 농구에 대한 지식이나 인생에 대한 뭐 경험이나 지혜 같은 거를 듣는데 너무 황홀한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척 데일리라는 감독이 전설적인 감독인데 진짜 이 감독이 드림팀 감독으로 재밌었던 게 이 철칙이 있었대요. "나 타임아웃 절대 안 부를 거다. 니들이 알아서 해라."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정도의 팀이라 뭐 이런 프라이드를 주는 거겠죠. 그리고 인제 자신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라인을 해 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뭐 이를테면 뭐 기념품 같은 거 주고받고 그러잖아요, 올림픽에. 근데 매번 상대편에서는 팬심, 팬덤 뭐다 "매직, 라리 레리." 이러면서 그 유러피언 그 액센트로 이게 사인해 달라고 막 줄 서서 막 사진 찍자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농구 경기가 아닌 거죠 뭐. 팬들이랑 그죠. 마이클 조던 농구 캠프 가면 인제 뭐 CEO들 데리고서 인제 얼굴에다 덩크 해 주고 그러면 좋아하고 그러는 거 같은 거죠. 예. 효들한테 로우킥 차 달라고 하면서 좋아하고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. 드림팀 2, 3 그러니까 드림팀이 두 번째 드림팀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드림팀은 드림팀 2 라고 부르기도 하는 팀 USA라고 하는데 그 세 팀의 스타트는 다 뛰었었고 정말 다 너무 환상적이었다고. 그래서 04 년도 2004 년도에 인제 팀이 좀 개판이었잖아요. 그때 스타들은 있었는데 동메달을 딴 아주 비극의 팀이었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제 얘기하는 게 음 "You gotta select guys who are committed to the cause, who don't care about being the man." 그러니까 이 목표 의식이 뚜렷하고 이 금메달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어 내가 뭐 주목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나 위주로 돌아가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선수가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모이자마자 "우리 당장 같이 젤해서 궁합을 맞춰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금메달 따오자." 이런 뭐랄까 급한 뭐 위기의식이나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선수들이 모인 경우는 힘들 수 있다는 거죠. 2004년 팀은 약간 1대1 아이소 선수들이 많았는데 이런 선수들을 만약에 뽑는다면은 최소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. 왜냐하면은 인제 서로 뭐랄까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소할 때 이렇게 비켜 주고 누가 아이소할지 이렇게 눈치 게임 같은 걸 해야 되는 건데
그렇게 막 1년 정도 맞추지 않으면 걔들은 정말 답이 없다는 거죠. 그런 팀이라면은 힘들 거라는 거죠, 그렇지 않으면. 자기는 개인적으로 스타나 스코어나 아이소 스타 이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음 팀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역할을 파악하고 그 역할의 틀에 맞추고 그런 선수들이 있는 팀이라면은, 그런 선수들이라면 오히려 뭐 그렇게 1년 동안 긴 연습 기간 가질 필요 없이 바로 투입돼서 바로 효율적인 농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점을 좀 말했고요. 인제 포인트 가드로서 아 뭐 중요한 점 그런 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는데, 뭐 인제 상대 수비수 있잖아요. 수비수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볼 핸들링이 편해야 되고, 지금 상대 수비수 나 개인 수비수를 신경 쓸 정도면은 그럼 이제 플로어 제너럴 플레이메이커를 하기 힘들 거라는 거죠.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노련미, 여유로운 게 있어야 되고, 어 그 선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. 셋업을 해야 되는 거죠. 그 선수가 계속 함정에 빠져야 되게 한다는 거죠. 뭐 이를테면 그 선수가 계속 손을 들어서 수비를 하게 해야 된다든가, 손을 내려서 수비해야 된다든가, 바짝 붙게 하든가 떨어지게 하든가, 그거를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고, 아 you you need to be trying you're trying to encourage certain things out of him. 그 선수가 뭘 할 수 있게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스크린이 이제 피크앤롤을 가려면 스크린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patience, 이 인내력, 천천히 차분함이 중요하다고, 서로 혼선이 안 되게. 왜냐하면 스크린도 되게 다양하잖아요.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스크리너한테 갈 수 있고, 스크린도 어떤 식으로 뭐 다양한 이제 전술들이 많으니까 그걸 또 인제 서로 신호가 또 엇갈리지 않게 잘 움직이는 움직이 같이 움직이고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침착함과 그 커넥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서로 스크리너와 그 플레이메이커의. 어 정말 막 끈적끈적하게 수비하는 선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인제 제치고 가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좋다고 했고요. 왜냐면 그런 선수들은 인제 아무것도 안 주겠다고 달라붙는 그런 패트릭 베벌리나 그런 미친 개 같은 선수 있잖아요.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인제 그 선수가 어느 정도 나를 경계하게 만들고, 그리고 그 룰북 같은 게 있잖아요. 신인 때는 유타 재즈 룰북을 거의 달달 외웠대요. 자기가 제일 먼저 왔을 때. 왜냐하면 자기가 뭐 남보다도 빠르고 뭐 그런 선수가 아니니까. 그래서 세트 플레이 같은 거를 잘 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인제 등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. 뭐 포스트업 같은 이런 식으로 매직 존슨 같은 키면은 모르겠는데, 그리고 같은 편의 선수들이 움직임을 다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, 슈터가 어디 있는지, 오프사이드에서 뭐 액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,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다음 궤도나 뭐 움직임 각도 같은 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모니터를 하고, 인제 뭐 반대로 인제 또 인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 공을 주고, 뭐 샷 클락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. 이를테면은 뭐 슈터들한테 퀵 릴리즈 슈터들한테는 뭐 버저비터 같은 거 줄 수 있지만, 뭐 아이소 플레이어나 아니면 인사이드 하는 선수한테 뭐 2 초 3초 넘겨 주고 공 주는 거는 인제 사형 선고라는 거죠. 그런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.